네, 이렇게 에너지 시드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가 제언과 관계부처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또 다른 분야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으실지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좌측 중앙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양자산업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양자산업협회 회장 김성혁입니다. 오늘 제가 양자기술의 중요성과 그 글로벌 양자산업화 허브로서의 대한민국의 역할, 그리고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자기술은 아시다시피 자연의 근본 원리를 다루는 초정밀 기술입니다. 예전에 파인만 교수께서 자연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려면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라고 한 70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얘기 나오고 있는 바이오나 에너지, 반도체 그런 신소재의 특성들은 원자, 분자의 양자역학적 거동을 이해해야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이나 물류, 공급망 같은 이런 사회적 현상들 또한 실제로 컴퓨터로는 지금 현재 컴퓨터로는 풀 수 없는 대표적인 난제들이고요. 양자 컴퓨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그리고 산업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 핵심 도구이자 AI 이후의 혁신을 책임질 넥스트 AI 플랫폼으로서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그 양자 컴퓨터 항상 얘기 나오면 암호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기존 암호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위협이 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또한 양자 그 암호 통신은 미래 보안 체계의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자 센싱은 GPS가 없는 환경에서도 정밀한 항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양자 기술은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이자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비대칭 전략 자산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국들은 이미 국가 차원의 상용화와 산업화를 지금 적극적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런 상용화와 산업화를 할 때 오늘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한국을 항상 파트너로 이제 먼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오늘 계속 나왔던 한국이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과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양자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수요처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양자 기술을 상용하고 사업할 수 있는 핵심 공급망을 갖춘 국가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거의 유일한 국가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이제 압축 성장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는데요. 이제 R&D에서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혁신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이 양자 기술이고, 이런 압축 성장에서 글로벌 양자 기술의 산업화 허브가 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자 기술은 미래의 기술이 아니고 저는 미래를 여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자 명단을 봤는데 저 양자 분야에서 4명 왔습니다. 김가연 학생이라고 대학생, 한국 대학생 양자학회에서 왔고요. 그리고 또 오늘 그 이민규 박사하고 홍창기 박사라고 이제 그 두 분 실제로 연구하는 연구자분들이 왔습니다. 참가자분 중에서 가장 그룹에서 나이가 어린 그룹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은 기관장님들이나 이렇게 오는데 실제로 연구하는 연구자들 내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이 대학생들과 그리고 저희 한국양자산업협회 113개 회원사들 포함해서 굉장히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양자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고 글로벌 양자 기술의 산업화 허브로서 글로벌 양자 생태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강력한 양자 생태계를 구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과감한 투자,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자 기술 개발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이다. 사람의 뛰어난 인재? 아니면 재정적 지원? 아니면 설비? 아니면 기타? 어떤 거예요? 말씀하신 게 사실 모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요. 사실 모든 분야에서 다 같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양자 분야는 더더욱이 이제 양자 컴퓨터 내지는 양자 기술을 얘기할 때 제가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양자 컴퓨터를 만약에 어느 국가나 어느 기업이 만들었다면 그게 공개될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암호도 다 풀 수 있고 새로운 물질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대표적인 비대칭 전략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른 혁신 속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주요 국가나 주요 기업들은 빠르게 실증에 돌입하면서 그것들을 국가 주도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어느 정도의 규모로 투자가 되고 어느 인재들이 투입돼야지 이게 성공할 수 있다는 명확한 정량적인 잣대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있는 양자 기술로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 암호 체계를
뭐 비트코인 같은 것들 이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기 위한 양자 컴퓨터는, 양자 기술은 어디까지 개발해야 되는지를 가늠하는 그 중간 단계들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도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개발돼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초입이라서. 네. 양자도 비슷할 거다 그런 얘기인가요? 보통 양자 기술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에 지금 현재 그 컴플리멘터리로, 그러니까 보완제로서 지금 현재 많이들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쟁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보완제로 하이브리드 AI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면서 넥스트 AI로 말을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표현했을 때 데이터가 많은 영역은 AI로 하면 되고요. 데이터가 없는 영역은 양자가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는 기대와 추측이겠죠. 네, 말씀드렸던 자연의 근본적인 원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분자나 생물, 바이오 이런 것들은 양자 역학 네.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 분야도 양자 컴퓨터 이것도 민간에서 예를 들면 상업화를 목적으로 개발들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나요? 좀 현실을 좀 말씀드리면 좀 대기업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은 아닙니다. 양자 관련된 양자 센싱, 양자 암호화 관련되는 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는 컴퓨터 관련해서는 조금 좀 투자가 좀 미비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좀 정부와 같이 투자하자고 좀 설득을 좀 하고 있는 단계고. 그러니까 이게 상용화될 경우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지만 성공을 기대하고 돈을 투자하기에는 아직은 미성숙 단계다 그런 거겠죠. 기술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즘 사실 근데 인식은 좀 바뀌어서 양자가 이제 곧 상용화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좀 고민되는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AI 인프라, GPU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많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양자 컴퓨터 기술이 완전히 나온다 그러면 사실 이런 어떤 기존의 기술, AI 기술들을 좀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시점에 투자를 기업 입장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지금의 AI 지금의 방식을 좀 더 유지하고 한 5년 정도 뒤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까?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미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곧 상용화가 이제 5년 안에 이제 좀 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부터는 준비해야 된다. 네. 그래서 시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같이 하자라는 얘기를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자. 공동 연구 개발을 하든지 지분 투자를 하든지 네. 지원 더하기 투자 공공 투자 네, 합쳐서 하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양자 관련돼서 민간 기업에서 혹시 오신 분들 계신가요? 없겠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자 기술을 핵심 투자 분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다른 분야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저희 우측 끝에서 네 번째 분 여성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선임연구원 배정주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우주데이터 센터 관련하여서 임무 기획과 시스템 개념 설계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연산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지상 데이터 센터는 대규모 전력이나 그 부지의 확보 그리고 환경적 제도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는 우주 분야는 발사 비용이 많이 낮아지고 있고 대형 우주 플랫폼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우주 공간을 새로운 연산 인프라의 환경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페이스 X나 스타클라우드 같은 해외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대규모 궤도 연산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방향을 제시하였고 관련 기술 개발과 실증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에 전력이나 열 제어, 통신 등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좀 많고 실제 어떤 임무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해야 할지도 좀 계속 구체화가 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런 초기 단계일수록 국내에서도 다양한 임무 가능성과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우주항공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AI 연산 수요 확대와 발사 비용 절감, 그리고 대형 우주 플랫폼 기술로 우주 데이터 센터가 새로운 연산 인프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주항공청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갑자기 옆자리에서 공격이 들어왔어요. 예, 사전에 질문 내용을 서로 조율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방금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여러 언론지상에서 우주 공간에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가 우주 공간에 AI 데이터 센터를 100만 개의 위성을 띄워서 구축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질문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술적으로 넘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우주 공간이 일단 공간이 넓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냉각에 있어서의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차가운 공간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우주 공간으로 이제 올라가는 문제가 가서 발사 비용 문제가 그렇습니까? 지상의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서 올릴 때 비용이 쌀 거냐 문제는 현재는 여러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고 그게 된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이고 그래서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증을 해서 한번 올려보겠다라고 하는 정도고 스페이스X도 2028년도에 실증기를 올려서 우주 공간에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하고 태양전지만 해서 쭉 펼치면 한 70m 정도 되는 큰 위성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주 공간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고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핵심 기술들 극복해야 될 난제들이 있습니다. 발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그다음에 우주 공간에서 이제 전기가 이제 태양광으로 쏴지는데 그러면 그 태양 전지는 우리가 얼마나 효율 높은 것을 쓸 거냐. 아까 이 페로브스카이트도 나왔지만 그것도 연장선상입니다. 고효율의 태양 전지를 우주 공간에 올려서 얼마나 싸게 전기를 만들 거냐 하는 그런 것들 포함한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그런 핵심 기술들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시작하자 했고 K-문샷이라는 프로그램 하나 일환으로 해서 지금 착수를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기술 개발을 일단 하고 빠르면 29년, 30년도에 저희도 작은 위성을 실증을 좀 시작을 해서 기본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민간에서도 거의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도 이게 우주 반도체 사업도 굉장히 크고 태양전지도 이제 아까 100만 개 이 정도 올라간다면 상당히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영역들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과 함께 해서 그런 실증기 우주 공간의 실증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네. 아까 그 양자 관련된 가장 연소형 관심 학생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디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4학년으로 재학 중인 김가연이라고 합니다. 전 현재 한국대학생 양자학회의 총무로 있고요. 저희 학회는 2년 전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발언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발언권 얻은 김에 제가 저희 학회에 대해서 한 줄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홍보 좀 하시고. 왜냐하면 저희 학회는 학생이 직접 만든 학회로서 저희가 직접 산업협회 그리고 한국양자정보학회에 이렇게 컨택을 드리면서 이렇게 콜드메일도 상당히 많이 쓰고 저희를 도와달라라고 많이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양자산업 같은 경우에는 석박 학생들을 위한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부생에 대한 관심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에게 혹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양질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성현 상무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재 양성이나 뭐 인프라나 다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양자 분야가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정 분야가 혹은 특정 국가가 앞서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재 양성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가 하고자 하는 것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국내 다양한 대학에 있는 동아리들이 연합하고 또 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스스로 포스터 발표회나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 15일에는 최민희 위원님과 함께 국회의원님과 함께 갑자기 그래서 그분이 양자 얘기한 거예요? 네. 국회의원 회관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에서 300명 넘는 전국 학생들이 오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그날 상당히 놀랐던 게 평일 점심시간에 우리 학생 했음에도 잠깐 좀 요약해서 하고 네, 네. 불구하고 그 정도면 많은 충분히 학생들이 홍보는 된 것 같아요.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적극적인 해외 교류 투자 유치를 통한 장기 연구 프로젝트 유치 그리고 학부생에게까지 전달되는 해외 교류 및 연구 지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발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과가 뭐예요? 과 물리천문학부입니다. 물리 네, 물리학 전공하고 물리 있습니다. 천문 네, 학부에 과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물리천문학부 물리학 전공입니다. 물리학 전공. 네. 원래 양자 분야 연구는 뭐 그 별도로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물리학의 일부로 지금 학과가 있나 봐요. 네, 많은 경우에 물리천문학부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 물리천문학부 있고요. 네, 물리학과 있습니다. 네. 네, 또 진행하시죠. 네, 앞쪽 질문 받겠습니다. 좌측 앞쪽에서 질문 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와이브레인 대표 이기원이라고 합니다. 첨단 바이오 분야 BCI 분야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 제안인데 자꾸 질문하라고 하지 마세요. 의견 낼 네. 수도 있고 뭐 네, 맞습니다. 하소연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맞습니다. 자꾸 네. 질문하라고 하니까 뭐 청문회 같아요. 네, 그렇게 안 제안 하게. 듣도록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질문 네네. 아니더라도. 네. 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아까 배경훈 부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훈이의 어떤 로봇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로도 쓰일 수 있지만 현재는 어떤 장애인들의 장애 극복을 위한 의료기기로서 네. 개발되고 있는 경계에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사실 의료기기이면서 정밀 뇌 데이터를 이용해서 AI와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디지털 기기와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료기기 제품이 아니라 신개념 의료 제품으로 좀 다뤄질 필요가 있고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상용화에 진입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패스트 팔로워 관점에서는 현재 규제 내에서 새로운 품목군을 신설하고 그리고 빠르게 소규모 임상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방안 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이제 패스트 팔로워로서 의료기 관점에서의 좀 의견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관점은 사실은 이 BCI 기기가 정밀 뇌 데이터를 이용하고 디지털 기기 AI와 연결될 수도 있는 인터페이스로 사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마비 환자에 심어져서 게임을 하거나 휴대폰을 연결해서 조작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사실은 6월 말에 발표된 중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기기, BCI 기기뿐만 아니라 기존 비침스빈 치료기기조차도 현지 파트너를 반드시 선정을 하고 의료기기 이제 허가를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정도로 이제 국가 전략 기술, 규제 기술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AI와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서 좀 국가 전략 기술, 규제 기술로서 다뤄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일종의 임상 시험의 규제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네, 완화 방식이 기존 규제 내에서 최대한 완화된 방식을 도출해내는 것이 좀 단기적인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혹시 우리 부처 중에 어디 소관인가요? 이게 뭐 다 연결됐을 텐데. 지금 식약처하고 복지부하고 식약처, 복지부. 같이 좀 얘기를 하고 네. 있고요. 이건 안 그래도 전에 우리 몇 차례 다른 영역에 간담회 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그죠? 임상시험 얘기는. 혹시 동물시험 이런 것도 많이 할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런 네. 건 진척이 좀 있습니까? 사람한테 하기 전에 먼저 동물시험이나 이런 걸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비글이나 영장류 전임상 단계에서는 이제 진입을 한 기업이 이제 소수 있고 저희도 이제 진입을 앞두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요. 다만 그 인체 실험을 하기 전에 뇌에 이제 생체 적합성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공인 시설이 국내에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중국에서 그런 테스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전임상 인프라도 조금 보완이 필요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술 자체가 소재 자체가 뇌에 쓰이지 않던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는 인체 임상으로 직행할 수 있는 트랙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존 규제 기관과 긴밀하게 좀 소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체 임상으로 곧바로 가는 문제는 이게 이제 소위 생명윤리, 인권 침해 이런 논란들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긴 하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뇌신부 자극이라고 하는 기존 품목군이나 뇌전증 환자를 위한 피질 전극의 품목군을 활용해서 임상 진입을 하는 방식을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 활용을 하고 네. 있습니다. 뭐 그냥 이 정도로 다들 비전문가들이라서 이거 좀 규제 완화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 외에는 드릴 말씀이 특별히 없네요. 여튼 거기도 예를 들면 이제 규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프라 구축에 공공 정부가 역할을 일정 정도는 해야 된다. 그걸 민간 기업이 다 감당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에서는 국가 전략 기술로 관리를 하고 사실상 해외 기업이 들어가기 어렵게 만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그 전략 기술로 지정을 해서 보호하기도 하고 육성하기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임상 지금 절차상 2030년 정도에 상용화 예상되고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아주 빠르게 임상을 진행을 해서 올해 3월에 이미 첫 제품이 상용화가 됐습니다. 허가가 됐고요. 상용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기 어려운 제도를 또 6월 말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분야에서 좀 장기적으로 이제 뇌데이터와 좀 이런 인허가 관련해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많이 서둘러야 되겠네요. 네. 지금 위원회를 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실력자 같이 논의하고 기업에도 좀 같이 참여하고 계시고 출연연구소도 같이 와서 말씀하신 내용 좀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네, 저희 산업통상부 장관님 좌측에서 손 들어주셨는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코 재단법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지금 핵심 광물과 자원을 정제련, 소재화하고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정은진 수석연구원입니다. 방금 그 대통령님께서 하소연을 말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하소연과 동시에 이제 의견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대통령께서 브라질과 칠레 이제 자원 부국의 협력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살펴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원으로서 연구 현장에서 자원을 다루면서 이제 느끼는 점은 자원은 단순히 이제 안정적인 확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순한 원료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와 이제 그런 기반으로 연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양자, SMR 이런 모든 산업의 근간은 모두 다 핵심 광물에 닿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광물을 이제 확보하고 정제련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소부장 경쟁력의 이제 첫 단추를 이제 꿰우는 이제 그런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셰프와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주방이 있어도 식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좋은 요리를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원료가 이제 정기적으로 안정하게 이제 공급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제 핵심 광물과 어떤 자원을 정제련하는 과정에 이제 닿았던 어려운 부분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술을 구축을 할 수 있어도 기술이 구축되는데 원료에 대한 가격과 공급처가 바뀌고 또 국제 정세가 달라지면서 결국은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한계를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같은 이제 동일한 기술 수준을 우리가
우리가 만족했다 하더라도 전력비나 인건비 또는 뭐 환경 비용 이런 이제 불확실성을 이제 저희가 고려하면 경제성의 벽을 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광물에 대한 정책을 자원의 확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와 부품까지 연결하는 것을 이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해외 광산과의 어떤 장기 계약 그리고 전략적인 광물에 대한 비축을 일단 1차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고 2차 자원인 폐자원과 이제 도시광산과 같은 부분을 이제 같이 살펴서 우리가 공급망 체계가 국내에 잘 내수화될 수 있는 부분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기술은 구축을 했어도 이게 경제성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품목은 정책적인 금융이나 공동 실증, 전략 비축 이런 부분을 같이 정부가 이제 민간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같이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제 산업부 장관님께서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이공계 인재분들도 와 계시지만 사실 이공계 인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험복을 입고 클린룸에서 일을 하고 싶지 화이바를 쓰고 광산을 캐면서 분진을 얻어 이제 씌우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이런 환경에 이제 인재 양성이 많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 양성에도 좀 많이 돌봐주시고 이제 그런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살펴봐 주셔서 긴 호흡으로 우리 공급망에 대한 안정화를 좀 이제 들여다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시간 조금 더 연장해서 혹시 지금까지 얘기 안 한 것 중에 얘기할 게 있으시면 몇 분 얘기 더 들어볼까요? 네, 저희 좌측 가장 끝쪽에 2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AI 바이오 분야로서 왔는데요. 이쪽에 있습니다. 네, AI 바이오가 좀 어떻게 보면 태권브이하고는 가장 거리가 먼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삶에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실제로 AI 많이들 사용하시는 챗GPT, 오픈 AI나 클로드나 그 딥마인드, 구글 딥마인드 같은 경우도 모델 만든 이후에 적용하려고 하는 첫 번째 사례가 바이오 분야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알파폴드도 단백질 구조 예측, 알파 지놈이라고 유전체의 정보 분석 이런 등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AI 바이오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와 그다음에 이제 AI 알고리즘일 텐데 데이터의 측면에서는 지난번에 뭐 업무 보고 하시는 데에서도 이제 그 바이오 데이터와 바이오 데이터의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뭐 이런 이제 균형점을 찾는 거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의 확보에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바이오 데이터의 양이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국가 과제를 통해서 생성되는 모든 바이오 데이터는 한 곳에 지금 저장되게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기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모아지는 그동안에 모아진 바이오 데이터의 양이 너무나도 방대해서 이제는 그걸 보관하는 게 부담이 될 정도로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업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바이오 데이터 중에 사업에 활용될 만한 데이터를 찾기가 좀 어렵다.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내가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를 보관할 때 있어서 그거에 붙는 여러 가지 다른 뭐 이를테면 이 어떤 사람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후에 뭐 치료가 잘 된 사람인지 아니면 뭐 이후에 뭐 문제가 있어서 잘 치료가 안 된 사람인지 같은 일련의 부가적인 레이블 데이터들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양은 많지만 이걸 이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데이터를 연구자들이 기탁할 때 그런 데이터로부터 더 AI 레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검증하고 큐레이션할 수 있는 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런 정부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런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좀 줄여서.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러니까 네. 저희 AI 뭐 여러 가지 대학원 사업들도 있지만 AI 바이오의 전문가 이런 것들을 키우는 방법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할 수 있다와 하고 싶다는 좀 다른데 지금 현재 그동안에 많은 기관들을 거쳐오면서
병원 내에 있는 데이터를 가명화나 익명화를 통해서 산업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규제 이제 해소는 많이들 이루어져 왔는데 실제로 병원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리스크를 지어가면서 내가 굳이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촉진할 수 있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면 많이 좋다라고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 같은 네. 것들도 많이 고려해 주셨습니다.